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원맨쇼를 좀 해야 되는데요. 지금 시간이 오전 6시 반입니다. 미국 시장 끝난 지 한 1시간 반쯤 지났는데, 저는 이제 퇴근 시간이고, 자야 되는데, 잠도 포기하고, 지금 녹화를 하는 이유가, 뭐 아시잖아요. 오늘 나스닥 엄청 빠졌죠? 엄청 빠졌고, 4% 넘게 빠졌습니다. 4% 넘게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테슬라가 최근 뭐 그 액면 분할하고 그날만 한 12% 오르고 하다가 이제 고점 대비 30% 넘게 빠졌는데,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 때만 해도 오늘 한 15% 정도 빠지고 있어가지고 한 30% 정도 됐었는데, 종가 때 보니까 이게 그 슬라이드를 계속 작성하면서 계속 보니까 20% 넘게 빠져가지고 30% 넘게 빠진 셈인데, 뭐 어쨌든 그냥 바꾸기 귀찮아서 그냥 했고요. 지금 일단 처음에 걱정은 미국이 이렇게 많이 빠지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 3일 연속 이렇게 조정을 좀 강하게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양상도 좀 봐야 됩니다. 빠지는 양상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그냥 많이 오른 순으로 빠지고 있어요. 저 테슬라가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고, 그 다음 애플이고 막 그렇게 됐잖아요. 딱 그 오른 순서대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보면 이제 테슬라 제일 많이 빠지고, 애플, 그리고 이제 나스닥 지수, 그리고 이제 S&P, 그리고 다우, 이제 러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사실 장 중반에만 하더라도 이제 테슬라도 한 15%, 13% 정도 마이너스로 이제 그 약간 밀어 올리고, 하면서 러셀 같은 경우는 뭐 0.4%까지도 뭐 어느 정도 올라갔었다가 시장이 워낙 빠지니까 그냥 이제 다 빠져 내려왔는데, 이 순서는 그대로 지금 3일 내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뭐 시장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가격만 변했다고 봐도 될 정도고, 이게 시장이라는 게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격 지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가격이잖아요. 가격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경제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가치일 수도 있고 펀더멘털일 수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일단은 내려가는 게 좀 과격하고 좀 예리해서 그렇지, 뭐 가격 변수 외에는 뭐 크게 없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 좀 하는데, 그래도 너무 쉽게 보면 안 되니까요. 쉽게 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 투매 현상가 나오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기억나시죠? 3월 하반기 때, 그때 던질 때는 뭐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거, 적게 올랐던 거 그런 거 없었죠. 그냥 무조건 다 던졌잖아요. 무조건 다 던졌는데, 지금은 그래도 오른 거를 먼저 던지고, 이제 덜 오른 건 이제, 심지어 처음에 폭락했을 때는 이제 메이시스 같은 이런 백화점주, 이제 지금 코로나 직격탄 맞은 대 아니겠습니까? 오프라인 백화점들이니까 그런 데는 오히려 상승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그냥 묻지마 투매는 아닌데, 투매는 아니고 이제 약간의 차익 실현 좀 과격하게 하나 뭐 이런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일단은 시장을 파악할 때 가장 3월이 그렇게 가혹했던 이유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원인이죠. 근데 원인인데, 그게 나은 코로나가 나은 게, 즉 이제 경기 침체가 경기 중단이잖아요. 이제 현금 창출력을 기업들이 상실을 해버렸으니까 뭐라도 그냥 돈 되는 건 다 갖다 팔아야 되겠다가 된 거고, 그 상황에서 돈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캐시 이즈 킹이 된 거고,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 달러를 조달을 한다든지, 조달할 그 결제 대부분이 달러니까, 뭐 그런 것들 되면 뭐 유럽에서 달러가 구하기가 힘들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신용 시장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져도 신용 시장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이건 그냥 손바뀜이다, 조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라는 좀 그렇고, 이제 그 신흥국들을 봤을 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게, 신용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그냥 시스테믹 리스크, 이제 판이 바뀐 이럴 때는 이제 크게 오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금융위기였고, 뭐 코로나 충격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재정위기 때도 그랬고, 그냥 금융기관들끼리도 돈을 구하기가 힘들어져서 신용 경색이 오는 게 이제 시스템 리스크인데, 지금 오고 있느냐? 이거 뭐 당연히 오늘자입니다. 오늘자인데, 이게 지금 하이힐드예요. 선진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신용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알아보기가 쉬운 게, 그 뭐 국채, 가장 안전한 게 국채잖아요. 그 다음에 좀 하이힐드라는 게 이제
뭐 고위험 채권인데 이제 고위험 채권이 위험하면 고위험 채권이 이제 먼저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벌어지는 거 혹은 고위험 채권이 투매가 일어나서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보면 되는데 안 떨어진 건 아닙니다. 안 떨어진 건 아닌데 고점 대비 2%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서 그러면 그래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지만 이 앞에도 그때 6월달에 한번 조정이 있었잖아요. 뭐 그때에 비해서도 이렇게 낙폭이 강하지 않습니다. 강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3월 때 보시면 알겠지만 레벨 자체가 다르죠. 레벨 자체가 달라서 지금 뭐 84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는 뭐 60대 중반까지도 떨어졌던 게 시스템 리스크였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개를 비교한 겁니다. 이건 투자 등급이에요. 이거는 이제 하이힐드고 투자 등급 때 투자 등급은 또 뭐 더 그냥 지금 신용시장은 뭐 크게 변화는 없다라는 거고 뭐 물론 미국 금리도 오늘은 금리가 또 이제 좀 하락을 했죠. 해서 지금까지는 미국 시장이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냥 금리가 많이 오르면 이제 충격을 좀 많이 받고 나머지 것들은 다 무시했었는데 지금 금리도 조금 최근에 좀 올랐다가 이제 그 잭슨 홀 이후에 그 연준이 이제 AIT 그 평균 물가제 뭐 이런 이제 통화 정책의 룰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말인 즉슨 또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어쨌든 지난 강의 때 했었으니까 그냥 단기물은 이제 뭐 제로 금리가 엄청 오래 갈 것 같으니까 그냥 붙어 있는 거고요. 이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용인 혹은 유도하겠다라고 하니까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게 채권이고 그러면 채권 가격이 좀 떨어지다 보니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갔다가 그것도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고 뭐 이게 뭐 완전 자산 산원지 뭐 이런 건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금리도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뭐 0.55에서 0.7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좀 의미 있게 상단이든 하단이든 깨는 모습이 현재는 아니라서 지금은 그냥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거 놓치는 게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위험 지표 뭐 아니면 신용 지수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시장이 갑자기 3일 만에 10%가 빠지고 뭐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찾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도 돌아다니잖아요. 뭐 사실이긴 한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사실이긴 한데 뭐 손정희 회장이 뭐 이제 뭐 콜옵션을 나스닥 거를 매수를 해가지고 그걸로 뭐 끌어올렸다가 어쩌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일단 뭐 얘기 나온 김에 그걸 좀 얘기를 하고 가면요. 일단 뭐 40억 달러를 가지고 뭐 40억 달러면 한 4조 되나요? 4조 조금 넘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콜옵션 매수를 했다는 건데 이제 손정희 회장이 원래는 이제 이제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뭐 4차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AI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 알리바바 때 크게 한번 성공을 해가지고 그 짜릿하게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알리바바 때 초기 때 크게 들어가가지고 엄청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이제 여기 길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뭐 비전 펀드도 원투까지 다 만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예쁜 도프실 위어크도 그랬고 우버도 그렇고 뭐 다 결과가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아가지고 그냥 역시 장외 주식은 힘들구먼. 그러니까 장에 상장돼 있고 검증된 아이들한테 직접 투자하는 걸로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 뭐 그럴 수 있죠. 뭐 장외 애들이 다 이제 자기가 잘못 고른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성과가 안 좋았으니 그래서 약간 뭐 헤지펀드 뭐 만약에 위해서 헤지펀드 흉내를 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일단 나스닥 지수에 나스닥에 투자를 한 겁니다. 이미 이제 상장돼 있는 예전에는 이제 정말 스타트업 기업 때부터 착상시켜 가지고 이제 크게 하려고 했다가 이게 리스크가 크고 하니까 이제 이미 좀 어느 정도 돼 있는 애들 중에 더 될 것 같은 아이들에다가 이제 투자를 한 거일 텐데 안 되면 뭐 시장에 투자한 걸 수도 있죠. 뭐 콜옵션을 뭐 매수를 해가지고 근데 아무리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한들 뭐 애플만 해도 2조 달러 회사입니다. 그게 뭐 코스닥에 뭐 아니면은 뭐 코스닥의 잡주도 아니고요. 그리고 무슨 우선주 이런 것도 아닌데 미국 시장을 연준도 뭐 자기 마음대로 못할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을 뭐 손정희 회장이 뭐 올렸다 내렸다 했다는 거는 이제 해석이 좀 과도하다고 보고
그냥 떨어지는데 이유를 찾다 보니까 아 현장 굉장히 많이 먹고 빠졌으니까 이제 뭐 그게 트리거가 됐네 뭐 이제 이유를 찾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완전히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뭐그 많은 투자자 중에서 한 명이 아닐까. 이제 근데 이게 뭐 개인보다는 엄청 크죠. 개인보다는 엄청 큰데 시장이 엄청나게 크고 하다못해 우리나라 뭐 수학개미들도 있으니까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테슬라 액분하면서 키우면서 잘못돼서 이제 매도 사인 잘못 나간 거 뉴스로 보셨을 겁니다. 혹시 키움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본의 아니게 매도가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매도가 매도를 불러가지고 뭐 트리거가 됐다 이런 말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치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크게 한 획을 남기게 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뭐 그냥 시장이 떨어졌으니까 이유를 찾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라는 거고 현재는 뭐 나중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제가 뭐 내공이 부족한 건지 정보가 없는 건지 모르겠으나 시장에는 그냥 주가가 빠지는 거지 주가를 이렇게 빠르게 뺄 만한 일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테슬라 뭐 30 몇 프로 빠졌다 한들 뭐 연초 대비 1년 전 연초 대비 샀으면 아직도 300% 수익입니다. 뭐 그 정도 올랐으면 좀 빠지는 것도 크게 뭐 이렇게 놀랄 일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 제가 또 뭐 불과 뭐 몇 년 전도 아닙니다. 뭐 한 2년도 안 됐을까요? 1년 됐나? 그때 나스닥 8천 넘었다고 우아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뭐 12,000 갔다가 좀 빠진 게 지금 1,800 얼마 하잖아요. 오늘 종가가. 그래서 사실 우리도 그 정광훈 목사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며칠 만에 9% 10%씩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미국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요. 근데 그 주식을 하다 보면 언제 시작했느냐에 따라 주식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2018년 1월부터 했다. 그러면 이제 2년 동안 무역 분쟁 때문에 겁나게 시달렸을 테니까 주식은 답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소위 말하는 뭐 동학개미니 서학개미니 하면서 그때 들어온 분들은 특히 주린이들은 아마 주식이 오르기만 한 걸 봤지 떨어질 수도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처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 이 나스닥 오늘 이제 나스닥 종가를 캡처해 온 건데 뭐 이렇게 한 3일 3거래일만 해놓으니까 엄청 빠진 것 같죠. 근데 뭐 사실 나스닥 지수가 3일 만에 10% 빠진 거 우습게 보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근데 주린이들한테는 이런 경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뭐 주식 시장에 이제 상승장이 있고 행보장, 하락장 뭐 이렇게 있는데 하락장이라고 뭐 1년 365일 빠지는 것도 아니고 상승장이라고 무조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면 제일 가까운 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코스피가 막 1,000원 돌파하다가 2,000까지 넘어가던 그 시절을 생각을 하더라도 뭐 거의 10% 이상의 조정은 뭐 1년에 한 번씩은 꼭 있었던 것 같고 20%를 넘거나 혹은 20%에 가까운 것도 거의 1년 반 정도에마다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닌데 아무리 주가와 경제가 따로 논다고 하더라도 연초 대비 그러니까 연초라고 하면 코로나가 3월에 크래시를 줬으니까 한참 경기가 좋았던 그때보다 지금 나스닥이 30% 이상 올라가 있었던 상황에서 조정이 없이 계속 간다는 건 그게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고 뭐 어느 정도의 조정은 이제 오히려 더 건강하다라고 보고 그래서 참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뭐 이 정도 올랐으면 뭐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은 다들 하는데 저도 그랬고 그게 오늘일지 그게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것까지 안다면 뭐 근데 그런 부담이 있으면 공격적으로 이제 포지션 늘리지는 않겠지만 뭐 날짜까지 안다는 거는 주가라는 게 무슨 일이 있어서 빠지는 것도 있지만 그냥 빠지니까 빠지는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약간 그런 모양인데 그래서 쉽지 않은데 그래도 걱정은 좀 되실 거예요. 미국이 저런 식으로 빠지면 우리도 쉽지 않을 거고 지금까지 한 2, 3일 정도, 이틀 정도 빠졌던 거는 우리가 이제 선조정 받은 것도 있고 또 우리 나름대로 뉴딜 뭐 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또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고 하니까 어떻게 다 넘어가는데
미국이 그렇게 계속 빠지면 우리라고 답이 있겠니?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뭐가 제일 많이 빠져요? 기술주가 많이 빠지잖아요. 근데 기술주가 폭락을 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20년 전 기억인데, 닷컴 버블, 그러니까, 이 이제 붕괴됐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뭐 오래됐습니다. 뭐 사실 뭐 20년도 된 얘기인데,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좀 어찌 보면 닮아 있는 것 같고, 꿈을 꾸는 기술주들이 주도를 했다가 박살이 났던 건데, 자, 그러면 이게 95년부터 좀 시작을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지수만 놓고 봐도 거의 뭐 2000년 3월이 고점이었는데, 지수가 뭐 거의 857%가 오릅니다. 뭐, 그러니까 이쯤 돼야 버블이에요. 사실 뭐, 어떤 거냐면, 이 주식시장에도 이제 과열이 있고, 버블이 있는데, 과열과 버블은 같은 말 같지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클래스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뭐 좀 덥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선선해졌어. 요즘 갑자기 태풍 지나가고 나니까 굉장히 선선해졌잖아요. 그런 건 날씨고, 지구온난화는 뭡니까? 기후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날씨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그 계절 밴드 안에서, 또 이례적으로 조금 더울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는데, 날씨는 그때그때 움직일 수 있고, 개별 변수로 보는데, 전체적으로 바뀌어서 이게 우리의 뭐 기후나 뭐 우리가 지금 아열대로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만한 기후 변화는 이제 그 정도가 돼야 버블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뭐 100%뭐 예전 고점 넘어서 뭐 한 3, 40%뭐 아니면 개별 종목은 100 몇십 %뭐 이 정도 가지고는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야간 가니까 단기 과열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왜,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좀 빨리 경험을 했으면 좋겠는 게요. 이게, 이 하루하루 보면 이게 오를 땐 또 엄청나게 오르는 것 같고 떨어질 때는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 같아서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강세장도 한번 느껴보고 눈물 찔끔 나는 하락장도 겪어봐야 강세장이라는 건 얼마까지 가야 강세장이고, 그럴 때는 어떻게든 그 강세장을 주도하는 주도주를 물고 늘어져야 된다는 걸 이제 몸소 깨달으시면 좋겠고, 하락장이 또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추세가 죽고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됐으면 그냥 끊어주는 게, 나의 자산을 지키는 거라는 걸 이제 처절하게 한번 느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결혼을 할 때도 한 1년에 한 만나봐라는 말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겪어봐야 대강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뭐 이런 것듯이 주식도 그냥 이제 상승장. 그러니까 상승장은 제가 지난 강의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닷컴 버블 때 지수가 857%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역시 미국이고 역시 나스닥이다, 천조국이다 하는데 우리도 장난 아니었어요. 뭐 차화장이나 70주에서 차화장으로 압축돼서 끝까지 간 것들은 거의 한 680% 정도 갔습니다. 평균. 예, 그럼 한 700% 정도 가야 버블이구나. 꼭 이렇게 절대적인 레벨로 결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그 정도가 있고요. 또 하락할 때는 겁나게 무섭습니다. 하락이 무서운 건 뭐 크게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보면 이때 이제 앨런 그리스펀이 96년에 무슨 말을 하냐면, 사실 95년부터 닷컴 버블이 이제 얘기가 조금씩 나옵니다. 이거 나스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서 96년 연말에 그리스펀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지금 시장은 비이성적인 이제 과열이다. 보통 연준 의장이 이런 얘기하면 싸해야 되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기관이 연준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금융시장에서. 뭐 요즘은 사실 뭐 전쟁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실제 다 경제로 이게 다 조져버리는 세상이니, 그 경제나 환율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연준이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강력한 것 같은데, 그런 연준 의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올랐길래 비이성적인 과열이라고 했냐. 그때 나스닥 지수가 1200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2000년 3월까지 가면 5000을 넘어갑니다. 5000을. 이 얘기가 나오고도 한 3배를 더 가는 거죠. 얼마나 강력한 상승이었는지. 그 정도 돼야 뭐 버블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지금 그 팡만이라 그러죠. 7개의 뭐 페이스북, 뭐 아마존, 뭐 이런 애들 모은 애들, 그것만 놓고 보면
역대급 버블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좀 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나스닥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그냥 그 예전에 비해서는 아직 좀 덜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 뭐 지금 우리도 뭐 카카오 게임즈 뭐 청약 대란이 일어났고 뭐 이제 진짜 본 게임이 시작될 것 같아요. BTS가 이제 이제 빅히트가 기업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제 또 2주 연속 1위가 됐고 다이너마이트가 뭐 그런 것도 있다 보니 지금 뭐 공모주 청약에 뭐 돈이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뭐 지금 예탁금이 60조가 넘었다 뭐 이렇게 어젠가 60조 넘었다 그러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아마존 뭐 상장하니까 그날로 30% 올라가 버리고요. 뭐 야후는 상장하고 그날 2배가 됩니다. 그리고 VA 리눅스 시스템 같은 경우도 상장하고 며칠 안 돼서 바로 70% 올라가고요. 그때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조선일보보다 인터넷 조선일보 그때 당시 인터넷 조선일보는 뭐 당시 인터넷 아시잖아요. 새로운 기술 뭐 이런 거 할 때니까 정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보다 당시 조선일보는 지금하고 또 다르죠. 지금은 유튜브도 있고 뭐도 있지만 그때는 신문이 갖고 있는 방송이 갖고 있는 헤게모니가 엄청났는데 그냥 인터넷 조선일보의 시총이 뭐 넘어가기도 하고 1년에 2억 버는 새로운 기술이 시총이 2조가 가고 뭐 할 말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 닷컴 버블이었는데 그냥 지금이랑 어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근데 그때 분위기하고 그때 분위기라면 지금 90년 후반 중반 후반이니까 아직 좀 남았나 싶기도 한데 그리고 또 닷컴 버블로 쭉 올라가다가 나스닥이 잘 가다가 그때 그 유명한 Y2K 그러니까 뭐 2000년을 1900년하고 구분 못 해가지고 뭐 다 사단이 날 거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뭐 요즘 애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그때 Y2K 버그라고 해가지고 뭐 종말이 일어난다 뭐 심지어 뭐 대출을 이빠이 받아라 은행 시스템이 교란이 돼가지고 대출이 없어질 수도 있다 뭐 별의별 소리가 다 있었는데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게 임박해서는 시장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왜 Y2K는 이제 컴퓨터의 문제인데 컴퓨터는 이제 다 이제 기술주 성장주하고 관련이 있었으니까 떨어졌는데 그때 그 아마존은 당시에는 책만 팔던 데였어요. 책 팔던 데. 예. 뭐 지금 이제 다 팔고 있지만 뭐 이제는 뭘 안 파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회사가 됐지만 그때는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우리로 치면 뭐 예스24 뭐 같은 거였는데 그게 한 240 정확히 237달러까지 243달러까지 떨어집니다. 이 Y2K 이슈로 시장이 좀 다운을 받으니까 그때 이제 또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한 명 있는데요. 이게 헨리 블레 이름이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이름 적어놨는데 헨리 블로젯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만약에 이분이 만약에 요즘 세상이어가지고 유튜브 채널 했다 그럼 뭐 제가 볼 때는 구독자 한 700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 어느 정도냐면 그냥 처음에 시작은 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분이 원래 이제 인터넷 기업 블로젯은 이제 인터넷 기업 나중에 인터넷의 왕자가 되거든요. 인터넷 기업들이 왕자가 되는데 그게 막 분석을 하다가 이게 좀 빠지니까 지금 아마존이 243달러까지 빠졌는데 일주일 안에 7영업일 안에 400달러 간다라고 거의 약간 애널리스트 치고는 조금 이렇게 물론 뭐 우리가 보고서를 발표를 하면 목표 주가 같은 거를 하긴 하지만 근데 그 인터뷰 이런 데 나와가지고 얼마 간다니까요 언제까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약 파는 듯한 건 잘 안 하잖아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저씨는 이제 시원시원하게 그런 걸 막 찍어줬고 실제로 일주일만은 아닌데 일주일만은 아닌데 거의 보름 만에 400달러 실제로 가요. 그래서 그때 당시 메릴 린치에서 무슨 개소리냐 뭐 말도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제 둘이 싸웠었는데 결국엔 그 양반이 이제 망신당하고 이제 그때 메릴 린치 부사장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그냥 딴 데로 가시고 이 양반이 헨리 블로젯이 메릴 린치의 부사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스타가 되죠. 이제 그냥 뭐 CNBC 뭐 이런 데 나와가지고 뭐 아마존 뿐이게 있으면 어느 종목 얼마까지 간다 뭐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또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고 이 사람이 잘 맞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얘가 어느 종목이 얼마 간다고 하니까 그냥 다 그런 줄 알고 다 사니까 실제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되니까 이제 결론은 안 좋죠. 2000년 3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닷컴 버블이 이제 뭐 한 5년을 갔던 닷컴 버블이 이제
완전 추세 전환하는데 일주도 안 걸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게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를 계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이제 문제가 돼서 얼마 되지 않아서 뭐 부사장직을 놓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때 추세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전까지는 이렇게 올라가던 나스닥이 한번 Y2K로 봤다가 그때부터는 각도가 달라집니다. 쭉쭉 올라가요. 쭉쭉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뭐든지 이제 불꽃을 일으키는 게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최근 하락의 하락으로 추세가 바뀐다면 대세하락으로 바뀐다면 그 트리거는 아마 테슬라와 애플의 액면 분할이라든지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이벤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AOL하고 타임위너의 합병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기업 합병이 당시에 한 2위 정도 됐고 AOL은 인터넷이잖아요. 타임위너는 이제 미디어 기업, 그 우리가 알만한 그 워너브라더나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두 개가 합치니까 그때 당시 최고의 빅딜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제 인터넷과 미디어가 만나가지고 엄청난 공룡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인수가 완료되는 날 그 합병이 됐겠죠. 합병된 주식이 그날만 40% 올라갑니다. 4%가 아니고 40% 올라가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의 90도 각도로 한때 이제 테슬라 1000슬라에서 2000슬라가 가던 그 느낌으로 계속 올라가서 5048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운명의 날이 온 게 그러면 이렇게 그냥 막 가던 나스닥이 어떻게 가졌느냐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그럼 그때 하락에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지금에서 뭔가 이제 신호를 빨리 찾아야 되니까 그때도 일단은 규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 익스플로러가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뭐 넷스케이프나 뭐 이런 회사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윈도우 안에 익스플로러를 자동으로 깔아놓는 건 이제 독과점이다. 그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줄인다. 라는 판단을 이미 99년에 한번 받았습니다. MS가. 그래서 이거 두 번째 이제 판결을 앞두고 있었는데 두 번째까지 이렇게 되면 진짜 이제 익스플로러하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분사를 해야 되는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지금 사실 윈도우 95를 내놓고 어떻게 보면 닷컴 버블의 그 도화선을 일으켰던 MS가 이게 쪼개지면 이거 좀 힘든 거 아닌가라는 게 있어서 이 두 번째 판결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었는데 요 이제 모노폴리를 이제 풍자한 건데 어딜 가도 이제 윈도우 밖에는 MS 밖에는 갈 데가 없다라는 거죠. 윈도우 95도 있고 NT도 있고 비스타도 있고 뭐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점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게 시장이 조금 흔들릴 것 같고 하면 이런 루머가 돌아요. 두 번째 판결도 MS가 이제 분할되는 쪽으로 나올 것이다. 실제로 이제 그런 루머가 이제 찌라시가 돈 날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14.5% 빠졌고 그날 나스닥이 7.6% 빠집니다. 당시 7.6%면 당시는 ETF도 없던 시절이라서 지금 같은 변동성이 드물었던 시기인데 엄청나긴 했죠. 엄청나긴 했는데 여기서 같은 주에 확인 사살이 나옵니다. 확인 사살. 자, 그때는 다 인터넷 기업이었고 이제 월드 와이드 웹이 전 세계를 연결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다. 정보통신 혁명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지금 어쨌든 AI나 이제 뭐 어쨌든 뭐 그런 거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꿈을 엄청나게 무럭무럭 꺼가지고 뭐 인터넷 기업들, 닷컴 기업들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넷 기업이라고 넷 컴퍼니라고 많이 했는데 그런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커졌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성장주잖아요. 성장주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성장주한테 중요한 거는 일단 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장주는 이제 가치주하고 다르게 가치주는 이미 뭐 철강이라든가 이렇게 산업이 거의 연그러져 있는 안전 궤도에 있어가지고 돈을 벌면 가치주들은 뭘 합니까? 이제 배당을 많이 하죠. 더 이상 뭐 투자할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배당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길게 보면 성장주하고 가치주를 그냥 주가만 놓고 보면 성장주가 훨씬 위인 것 같은데 배당 받은 걸 다시 재투자하는 걸 놓고 보면 가치주가 장난 아니거든요. 이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버핏 같은 사람들은 일단 10분도 10년 가질 거 아니면 10분도 가지지 않을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가치주가 본능적으로 땡기는 거죠. 왜냐하면 배당을 받을 거고 그 배당을 또 재투자하면 이게 성장주보다 훨씬 안정적인 산업을 영위하면서도 비슷한 이제 기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근데 지금은 성장주의 배당이 가치주의 배당을 넘어가 버린 놀라운 일이 얼마 전에 7월 달에 있었습니다. 7월 달이라고 해봐야 2달 전인데 5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시 이제 배당이 가치주들이 이제 백신이 나오고 해가지고 가치주들이 살아나서 다시 배당이 하면 성장주 가치주하고 좀 이제 키 맞추기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성장주가 계속 가는 배경에는 배당을 포함한 것조차 이제 성장주가 치고 나갔던 것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성장주 얘기도 옆으로 좀 했는데 그럼 이제 성장주가 중요한 거는 일단 받아가지고 새로운 거에 막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당 잘 안 하셨으니까.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도 처음에 배당했을 때 주가 많이 빠졌어요. 더 이상 MS가 할 게 없구나. 그러니까 번 돈 그냥 나눠주는구나. 애플도 처음에 배당했을 때 되게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팅콕이 뭐라고 했습니까? 투자할 때 많다. 근데 돈이 너무 많아서 배당한다. 라고 해가지고, 플렉스를 해서, 그런 거였어? 했던 기억도 있는데, 아무튼 성장주한테는 일단 보통의 성장주, 이런 이렇게 현금 부자들 말고, 보통 이제 투자를 받든지, 성장주한테 크게 두 개가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돈을 나중에 벌어야 돼요. 투자할 게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출은 나와도 이익은 거의 없는 거죠. 이익은 거의 없는 거고.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 금리에 굉장히 예민하고, 그리고 아무리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잘 시간이 없으면 꿈도 못 꾸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사가 그래도 직원이 몇 명 있으면 직원 월급을 줘야지. 직원들한테 월급을 꿈으로 줄 수 없잖아. 그죠? 물론 스톡 옵션도 주고 하겠지만, 그것도 이제 생활이 돼야 말이죠. 어느 정도 최소한의 현금 창출 능력을 필요하다는 겁니다. 꿈을 꿀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게 투자를 받든 아니면 현금을 매출로 창출을 해내든. 그랬는데 갑자기 지금도 약간 블록체인도 그렇죠. 블록체인 가지고 막 엄청나게 얘기 많았습니다. 근데 블록체인만으로 돈을 버는 회사가 있냐? 현재는 없단 말이죠. 블록체인 기술을 쓰고 있는 회사는 있어도 그게 수익 모델인 회사는 없단 말이에요. 당시만 해도 그랬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윈도우도 팔고, 그리고 아마존이 책도 팔고 하긴 했지만, MS 같은 대형주들 제외하고는 크게 현금 창출 능력이 좀 의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이 기업들의 재무 상황들, 인터넷 기업들의 재무 상황을 한번 쫙 추적을 해본 거예요. 추적을 해가지고, 베론스에서 이제 결정타가 나온 거죠. 우리도 IMF 때, 블룸버그에서 나오는 A4 한 장짜리 보고서 때문에 날아간 거였거든요. 한국 돈 있다더니 없더라. 이거 한마디 날아간 건데, 이때도 지금 당시 한 800개 가까운 인터넷 기업들, 벤처 기업들 이런 걸 다 상황을 조사하고 설문조사 해보고 하니까 그 중에 절반 정도 되는 207개 기업이 현금이 고갈되어 가고 있어가지고 현금 흐름이 굉장히 나빠서 그냥 적자 수준을 넘어서 이대로는 몇 달 못 버티는 상황. 그래서 그 중에 207개 기업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 그리고 51개 기업은 심한 데는 한두 달, 길어봐야 십몇 개월에서 평균 한 1년 안에 다 현금이 소진된다. 이대로 가면. 그러면, 아무리 꿈이 있어도 현금이 없으면 부도나는 거잖아요. 아니면 헐값에 다른 회사에 합병되든지. 그러니까 기업들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체가 드러난 거죠. 야, 매출, 뭐 이익이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라 당장 직원 월급도 두세 달치밖에 못 준다는 거죠. 야,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높은 밸류를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이거 다음 달에 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기업이에요. 이건 아예 이 보고서에다가 그 207개 기업의 리스트가 위험한 순서대로 1번부터 207번까지 다 같이 그 잡지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블랙리스트 살생부가 나온 거고, 재밌는 건 그때 45위에 아마존이 있었습니다. 10달 남았음이라고 돼 있는데 주변 애들 다 망했는데 아마존은 아직 살아가지고 엄청난 기업이 되긴 했죠. 그래서 그 10달 남은 게 제대로 된 분석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10달 동안 뭔가 혁신을 해서 아마존은 살아났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이 보고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그 벌거벗은 임금이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워런 버핏도 늘 자주 하는 거예요. 물이 빠져봐야 누가 발가벗고 수영을 하는지 알게 된다. 그러니까 그때 나스닥에 물이 쫙 빠진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전부 다 대부분이 10명 중에 한 3, 4명은 벌거벗고 수영을 하고 있더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한두 개 기업이야 망할 수 있다 하는데 한 25% 이상이 이런 상황이면 시장 자체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좀 나와야죠. 뭔가 좀 정부가 좀 나서든지 연준이 나서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모든 이 크래시에서는 이제 살리든 죽든 이 운명을 결정하는 거는 결국 연준입니다. 이게 연준이 그때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서, 그때도 좀 사실 좀 과열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다 언질하고 있었는데 딱 이런 일이 터졌단 말이에요. 자, 그럼 시장의 마지막 기대는, 특히 성장주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현금 조달 능력. 그러니까 조달한다는 건 이제 이자, 금리가 쌓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성장주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제 금리를 낮춰주진 않더라도 뭐 동결 정도는 해주겠지 기대감이 없잖아. 조금씩은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면서도 이렇게 견딜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도 연준이 우리한테 구조선을 보내주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안 보내줍니다. 금리 올려요. 금리 올리고, 자, 그러면 이제 매출이 안 나오고 있었죠. 숨기고 있다가 들킨 거지만 매출 없어가지고 스스로의 현금 창출 능력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미 이제 대출을 받던 돈을 땡길 때도 이자가 높아져서 조달 비용이 커졌죠. 성장주들, 특히 현금 창출이 이 힘든 성장주들한테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이후부터는 뭐 그냥 매일 패닉 셀링이 나와서 5,048이었던 지수가 9.11 이후에 이제 바닥을 잡는데 바닥이 1,114예요. 4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4분의 1 토막이 났으니까 뭐 마이너스 75% 정도. 그러니까 이 하락장이란 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오를 때는 7, 800%도 오르는 거지만 하락할 때는 또 7, 80%씩 빠집니다. 물론 그럼 상승은 700이고 하락은 마이너스 70이니까 남는 건가? 그게 아니죠. 마이너스는 100%를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딱 보면 이게 버블이라고 하면 그냥 어느 뭐 종목 섹터가 좀 최근 많이 갔다 이런 과열 수준이 아니라 그냥 엄청나게 큰 오랜 기간, 장기간을, 그러니까 닷컴 버블만 해도 5년을 갔죠. 그리고 거의 지수가 700%를 넘는 큰 상승을 했던 그런 상황에서 뭐 밸류는 말할 것도 없겠죠. 엄청나게 고퍼를 받았을 겁니다. 고밸류를 받은 상황에서 기업 실적은 개판이고, 뭐 이제 실체가 드러난 거죠. 실적이 좋아진 게 아니고 나빠진 거니까. 그리고 시장이 너무 과열되니까 시장을 규제하는 규제책이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확인 사살이 부관 참치를 한 게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그리고 그럼 어떻게 살아났느냐? 1114 이후로 꽤 많이 돌아왔는데 그때는 어떻게 됐느냐? 9.11이 터지잖아요. 그때만 해도 전쟁 나는 줄 알았죠. 왜냐하면 진주만도 사실 그 미국 본토라고 하기엔 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뉴욕이 그 해외의 테러범들한테 이런 식으로 공격을 당해서 뭐 대사관이 습격을 받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뉴욕이 공격을 받아서 민간인이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전쟁 날 거. 그리고 당시에도 약간 봉쇄는 봉쇄가 있었죠. 그때 비행기고 뭐고 다 이제 뜰 수가 없던 상황이 됐을 거고, 봉쇄, 코로나에 비하면 귀엽지만 그때도 잠깐 생기고 해서 그냥 전 세계 연준이 나서가지고, 야, 지금 큰일이 났으니까 내가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데, 나만 낮추면 돈만 빠져나가니까, 주요 은행들하고 같이 이제 손을 잡고 같이 뛰어내리자고 한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아니, 너희 나라에서 그렇게 된 거지. 왜 우리가 같이 금리를 내려야 돼? 괜히 올렸다가 자금 유출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뜻하지 않은 뭐 버블이 일어나면 어떡하냐? 라고 했을 때, 아, 너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자금 유출이니까 그때는 이제 수압을 걸어주겠다라고 해서 우리는 한 배를 타는겨? 라고 해서 같이 금리 인하를 쭉 하니까 전 세계 글로벌하게 유동성이 공급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게 나중에 제대로 불을 뿜었던 게 2003년부터. 왜? 9.11 터지고 실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을 했는데, 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는 것도 1년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19명이었나요? 그 진범이 중에 15명의 국적이 사우디였기 때문에 미국이 사우디를 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미국이 사우디를 데리고 지금 오펙을 끌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사우디를 때리게 되면 기름은 어떻게 되고, 머리 아파요.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돈들이 움직이지 않고 잠깐 있어봐 이러는 상황이었는데, 막상 공격을 한 게 아프가니스탄 그 아무것도 없는 돌멩이밖에 없는 데다가 이제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빌라덴 잡으러 막 여기저기 막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 입장에서 뭐야? 그러니까 미국은 보복을 하긴 하고 있고, 체면치를 했죠? 체면치를 했어요. 시장 입장에서는, 야, 저걸로 끝나? 저 정도면 괜찮은데? 그럼 풀린 돈들이 이제 나와도 되겠구만. 그때보다 춤을 춥시다. 해서 그러면 돈들이 다, 그때 또 중국 주도의 성장이 나오면서 신흥국들이 또 릴리얼해서 우리도 강세장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그냥 쭉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정말 중요한 게 연준이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기관이고요. 뭐 아무리 뭐 중국이 위안화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저는 일단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떠나서 중국 공산주의의 돈이 전 세계 기축통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약간 근데 입지는 늘어날 겁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소비 시장이 워낙 커졌고, 미국에 맞먹는 수준으로 커졌기 때문에 거기 무시할 수 없어요. 위안화로 피안을 할 건데, 달러를 대체할 거라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유로화가 지금 한 절반 정도 된다고 해서 유로는 준 기축통화라고 하지, 완전 기축통화라고 하기에는 기축통화로 하긴 합니다만 달러에 비해서는 뭔가 좀 면이 좀 약하고, 그리고 엔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엔화도 기축통화지 않습니까? 그죠? 국제통화예요. 그래서 좀 애매하면 중기층 통화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달러를 대체한다? 달러를 대체할 것 같으면 일본이 뭐하러 외환보유고를 1조 달러 이상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핵심이 뭐냐? 그때 세 개가 뭉친 거잖아요. 엄청난 고밸류 부담, 그리고 정책의 실패, 그 금리 인상, 그리고 규제 이슈가 세 개가 한꺼번에 고점을 때리면서 후두두둑 무너졌다면, 자, 그럼 그 세 개가 지금은 어떤가 한번 보자. 일단 고밸류는 지금도 고밸류죠. 저는 테슬라 한 번씩 캡처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퍼가 1300, 이러니까 다리가 잘못됐나? 이런 중간에 점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근데 테슬라만 그 기술주는 아니니까 전체를 놓고 보면 그때보단 덜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절대값이 그때 한 70, 평균 한 70 얼마 됐고 지금 한 30에서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절대값은 그때보다 낮긴 하지만 그때가 너무 높았던 것도 있어서 절대값이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 라는 건데, 그럼 중요한 거는 그때는 아까 베런스가 뭘 했습니까? 얘네들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 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이런 데가 현금이 없나요? 아까 애플 뭐라고 했습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개발도 하고 배당도 하잖아요. 얘는 가치주의인가 성장주의인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은 하다못해 가장 현재 그 고밸류 대마왕이라는 테슬라도 심지어 흑자 기업입니다. 뭐 시총에 비해서 버는 돈이 좀 우습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시종일관 적자였다가 9억 달러 벌었고 뭐 내년에 한 22억 달러는 될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현금 사중이 아예 없진 않다. 라는 거고 물론 또 테슬라는 지금까지는 차를 팔아서 번 돈인데 나중에는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이 되면 또 다를 수도 있을 테니까. 근데 그거 뭐 또 논의를 하더라도 지금 뭐 애플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큰 시총에 애플 말할 것도 없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이런 저런 걸 해봐도 기업이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난 강의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순이익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럼 주가는 내려오고 주가는 어떻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밸류 부담을 약간 해소하는 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고밸류는 그때나 지금이나 고밸류인 건 맞는데 현금 창출 능력에 있어서는 좀 많이 다르다. 많이 다르다라는 거고 그리고 기업 실적 다르다고 지금까지 설명드렸죠. 굉장히 지금 IT 공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벤처 기업이 아니에요. 물론 벤처 기업이 있겠죠. 거기는 뭐 나스닥에서 큰 지분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실적 좋습니다. 오히려 얘네들이 너무 많이 빨아들여서 양극화가 된다 이런 게 문제가 될 정도니까. 그래서 그때처럼 뭐 놀라운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실체를 까발린다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실체는 우리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라는 거고. 그럼 이제 규제와 금리 인상인데요. 규제는 뭐 있었죠. 여기 청문회 불려다니고 하는데 청문회 한 이후로는 소식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주도를 해가지고 2년을 준비했다는 청문회를 봤더니 뭐 이걸 왜 2년을 준비했나 싶을 정도로 그 이후로는 지금 뭐 물론 나중에 뭐 대선 지나고 하면 경제 돌아오고 하면 디지털세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얘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아까 두 번째 판결에서는 결국은 그 기업 분할을 이제 결정을 번복을 하거든요. 그러면 20년 전에도 그런 판결이 나왔으면 지금도 사실 그 유튜브나 뭐 이런 유튜브가 동영상 시장을 꽉 잡고 있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죠? 네이버 TV가 뭐 공짜고 유튜브 뭐 꼭 그런 원래 유형이면 독점을 하면 이제 가격을 올리기 좋은데 디지털은 사실 그게 좀 아니죠. 오히려 그러니까 MF 그러니까 마켓 쉐어를 하기 위해 오히려 더 낮추기도 하고 막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때랑 똑같이 되기도 어렵고 일단은 근데 규제 얘기는 요즘 별로 없죠. 일단은 최소한 좀 연장된 것 같습니다. 일단 대선 끝나고 이제 코로나의 충격을 벗어난 다음에 얘기하자. 지금 그나마 돌아오고 있는 유형이 그쪽인데 거길 또 규제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면도 안 서고 여론도 안 받쳐주고 이래저래 힘드니까 그 이제 규제 리스크는 이제 많이 줄어든 것 같고 그럼 이제 연준은 뭐 연준이 제일 많이 바뀌었죠 뭐 연준은 이제 그때는 그냥 나스닥이 뭐 오바이트를 하든 뭘 하든 그냥 금리 인상 예정대로 갔는데 지금은 오바이트가 아니라 슈팅을 하고 있어도 뭐 떨어지기 전까지 슈팅하고 있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 연준은 엄밀히 말하면 금융시장을 좀 올려서라도 그러니까 꼬리를 흔들어서라도 그 실물 경제를 좀 자극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용이하겠다 뭐 이런 얘기 사실 지금도 AIT라고 해서 뭐 2% 넘어가면 금리 올리는 걸 이제 평균 2%로 넘어가야 되니까 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룰을 굉장히 완화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코로나 이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자네 옐런 의장 때도 이제 고압 경제라고 해서 고압 경제는 압력을 계속 넣는 겁니다. 그 압력이 뭐예요? 상승 압력이죠. 어떤 상승 압력? 물가 상승 압력. 물가 상승. 그게 어느 정도 물가가 좀 돌아와줘야. 그때 연준 의장 치고는 놀라운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저금리를 하고 다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뭐 짜잘실이 돌아온 게 없다. 그래서 좀 새로운 걸 해봐야겠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면 이런 걸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고압 경제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 그냥 압력을 그냥 가져오면 안 되니까 압력을 넣어서 가겠다. 이게 좀 구체화된 게 이제 2017년 3월에 나왔던 이제 대칭적 물가 목표.
그러니까 물가 목표가 2012년에 2%가 제시가 됐잖아요. 벤버냉키 의장에 의해서. 자, 2%까지는 물가를 올려보겠다라는 게 된 거죠. 그러면 2%가 목표니까 2% 넘어가면 금리 인상을 해서 잡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의 문제가 2%에 다가가면 시장이 긴장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걱정하는 것만큼 똑같이 대칭적으로 디플레이션도 걱정을 할게. 라는 게 대칭적 물가 목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유가가 갑자기 떨어졌다가 좀 더 올라오면 전년 대비로 봤을 때 떨어졌을 때 비해서 유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기저효과로. 그러면 순간적으로 2%를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룰대로 2%를 올려버리면 이거는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는 게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되면 그거를 눈 감고 넘어가겠다는 거고 이거를 좀 더 구체화, 좀 확장시킨 게 그럴 바에 평균을 하자 그냥 같이 본다고 하는데 좀 모호하잖아요. 뭐 어디까지가 뭐 디플레이션 걱정이고 어디까지 인플레 걱정 모르겠으니까 그냥 평균 내 가지고 2%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2%를 넘어간다고 안 올리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평균 2%될 때까지 물가가 10%씩 올라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이제 점점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5%까지는 그냥 웬만하면 완만하게만 올라가면 3%도 못할 거 없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연준이 앞으로 좀 가이드라인 제시를 할 거니까 좀 지켜봐야 되고 이제 아직 잭슨홀에서 나온 얘기고 FOMC가 9월 달께 아직 진행이 안 됐으니까 그때 좀 얘기 나올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로금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좀 더 연장될 것 같지만 저는 2023년까지는 거의 그냥 연준도 확보를 한 거고 길게 보면 2025년 정도 돼야 뭐 금리를 정상화 하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 금융위기 때 코로나처럼 이제 그건 2차 유행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물론 뭐 당시 WTP 이런 건 있었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금리를 낮추고 다시 올리는데 그러니까 제로 때부터는 모르겠지만 낮추기 시작할 때부터 다시 올라갈 때는 거의 9년 걸렸거든요. 9년 6개월 걸렸어요. 근데 이제 제로 금리를 하더라도 그 기준 놓고 보더라도 몇 년 걸렸단 말이죠. 그때 2013년에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면 금리를 올리겠다는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를 벤버냉키가 기자회견에 한번 했다는 이유로 한번 사단이 났습니다. 제로 금리를 한번 했다가 아니면 혹은 뭐 초저금리를 했다가 여기에서 정상화 시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특히 주식시장은 그걸 얼마나 극도로 싫어하는 솔직히 말해 주식시장은 백신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냥 치료제 어느 정도 나와가지고 사망자 수만 이렇게 컨트롤이 되면 그냥 국지적으로 계속 재발하고 하면 이게 금리를 계속 못 올릴 거잖아요. 차라리 백신 개발되고 코로나 그냥 이전으로 싹 돌아가가지고 경제가 확 다시 돌아가 버리면 당연히 연준이 급하게 내렸던 코로나 때문에 급하게 내렸던 금리와 엄청나게 쏟아냈던 정책들을 다시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주식시장은 차라리 그게 더 싫을걸요. 어차피 피도 눈물도 없는 돈에 놀리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금리 인상이 확인 사살이 될 것이냐. 언젠간 되겠죠.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이 이 하락을 조정해서 조정을 넘어 대세 하락까지 바꿀 가능성이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가장 낮죠. 연준은 아예 그냥 연준이 요즘처럼 자기 속마음을 드러냈던 시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하나는 이제 고밸류 정도가 비슷하구나. 밸류가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특정 종목에 대한 쏠림이 좀 과한 게 그때랑 지금 닮았지만 기업 실적이 굉장히 다르고요. 기업 실적이 다르고 규제도 지금 현재는 좀 규제가 이제 메인 드라이브가 아니죠. 메인 변수가 아닌 상황으로 좀 딜레이가 된 상태고 그리고 나중에도 그렇게 세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준의 이제 긴축이 시장의 걱정 이번에 AIT는 결국에는 몇 년 동안은 2014년 버냉키 쇼크 같은 일은 좀 일단 그냥 한동안 꽤 미뤄뒀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거를
뭐 하락으로 보고 굉장히 물론 조심은 해야 됩니다. 물론 조심해야 되는데 뭐 포지션을 다 정리해야 되고 뭐 그런 것이냐? 저는 그러긴 좀 이르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닷컴 버블 때는 아까 베런스 보고서처럼 기업들의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뭐 꿈이나 뭐 밸류, 뭐 가치 이런 게 아니라 당장 이 회사가 몇 개월 후에 살아 있을지도 모르겠는 그런 생존의 문제에서 금리 인상이 나오면서 그냥 그 모든 꿈이 악몽으로 변해버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엄밀히 말하면 밸류의 문제죠. 그냥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많이 오른 게 좀 빠지는 건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니고, 그리고 코로나가 아직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연초 대비 YTD로 30%가 올라갔던 나스닥이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는 거는 차라리 건강할 수 있다. 건강할 수 있다는 거고, 지금은 겁이 나면 그냥 현금을 좀 더 늘려놓든지 하는 거지, 지금 뭐 칼 거꾸로 잡는다든가, 아니 포지션 다 정리한다든가, 그럴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랠리도 끝이 있겠죠. 뭐 차화정 채공주도 다 끝이 있었고, 모든 주도주는 이제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언제 끝날 것 같으냐? 일단 성장주가 중심이고요. 뭐 지금 지난 10년도 성장주가 중심이었는데 지금도 뭐 오히려 더 강화됐죠. 코로나 이후로. 미국 성장주 중심이 더 강화됐고, 미국 중심이 더 강화됐고, 성장주 중심이 더 강화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게 뭐예요? 뭐 언택트, 비대면, 온라인, 뭐 전부 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그 주도하는 게 또 성장주들이고, 그건 오히려 강화되는 상태인데, 자, 그러면 그런 기업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현금 창출 능력, 기업의 실적, 실적이 최소한 늘어나든지. 그리고 두 번째가 현금 조달 비용, 금리인데, 물론 앞으로 장기채 금리는 슬금슬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얘기하는 거죠. 뭐 연준이 인플레이션 용인하겠다는데, 인플레이션 취약한 채권이 조금씩 빠지는 건 뭐 저는 놀라운 것도 아니죠. 근데 기업들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금리가 올라가느냐,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거고, 그리고 주도주가 끝날 때는 대부분 이제 시장이 먼저 꺾이고,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시장의 끝은 뭐였냐면 약간 쏠립니다. 몇 개만 살아남고 다 와야 되면서 쏠림이 되다가 걔네들이 이제 꺾이면 이제 그 사이클이 끝나고 진짜 이제 침체기가 오는데, 그때는 대부분이 뭐 물론 지금 유동성의 힘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오면 부담이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담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 떨어질 거냐, 그건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그때 부담스러운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 시스템 리스크가 나오죠. 뭐 금융위기가 터져버린다든지, 아니면 재정위기가 터진다, 유로존 재정위기라든지 이런 시스템 위기가 오면서 주도주가 꺾이면 그 시장이 끝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그 시스템 리스크는 뭘 본다고요? 이제 고위험 채권이나 뭐 이런 데서 신용 경색의 신호를 봐야 된다. 그래서 그걸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주들의 이제 현금 실적들, 그리고 신용 경색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보시면, 뭐 완벽하게 고점은 잡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꽤 수익, 내가 이때까지 쌓아놨던 평가 수익에서 상당 부분을 이제 내 걸로 가져오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그 고객분들한테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주식들의 전략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늘 이제 지난 강의도 설명을 드렸지만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반복을 좀 해드리면, 뭐 제가 지금까지 뭐 20년 전 기업까지 꺼내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저라고 뭐 제가 뭐라고 뭘 그걸 알겠습니까? 그 시장의 고점을 어떻게 알고 바닥을 어떻게 잡겠어요? 그냥 그거는 개인의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방향 맞추는 거는 그냥, 그래도 사람이 좀 그 뭔가 액션을 하려면 약간이라도 전망을 하니까 이제 좀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여보려는 노력으로 이제 시장을 들여다보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그 전망이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뭐 지금 타임머신 타고 와가지고
1월 그때 막 OECD 경기 선행지수 전 세계가 다 고개 들고 있고 막 이제 주가도 좋고 이럴 때 아니 이제 뭐 한 달 후에 중국에서 이상한 병이 생겨가지고 전 세계가 뭐 코스피 1,400까지 떨어질 거예요. 라고 하면 믿을 사람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1,400까지 떨어졌을 때 연준이 돈을 푸는데 예, 그래서 2,400을 가요. 그것도 한 9월 초에라고 하면 그것도 믿을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어차피 누가 와서 알려줘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내가 무엇을 그 종목이 됐든 뭐 금이 됐든 뭔가를 이제 사든 이제 포지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올라가고 있는 거 이게 어느 상황이 되면 이걸 이제 실현할 거냐, 혹은 이제 떨어지고 있으면 어디까지 이제 손실이 있으면 이제 이거 소위 말하는 손절할 거냐, 요걸 결정하고 줄을 쫙 꺼놓은 상태에서 그냥 시장은 지 갈 길 지 마음대로 가다 보면 우리는 그냥 단순한 종목별로 그 선을 그어놓고 보는 거죠. 그러다가 시장이 뭐 좋고 나쁠 때는 약간 그 선을 지금 가격에 가까이 붙인다든지 굉장히 위험하다 싶으면 조금만 여차하면 빼야 되니까 이탈가를 좀 높여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폭이 좀 있어서 주도주를 털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길게 간다든지, 그러니까 종목별로도 약간씩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그 이틀가를 확실히 지켜만 준다면, 그리고 우리가 들어갔던 투자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면 주도주에서 상당한 주도주가 가는 뭐 그 많은 수익 중에 우리 거를 실제로 우리 거를 만드는 게 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쨌든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고객 전용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그 시장에 대한 판단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공개도 해드리고 올려드릴 거예요. 뭐 시장을 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뭐 사실 그냥 시장 보다가 시장 보고 있다가 참 나스닥이 참 좀 과격하게 움직이길래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뭐 원래는 지금 7시 반이네요. 7시 반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이 새벽에 한번 오전에 좀 찍어봤으니까 많이들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있으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